자, 2025년이고요. 6월 고3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4에서 9번 문제가 되겠고, 이제 임대차와 관련된 네, 지문입니다. 자, 문제 먼저 보고 질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문제 볼 때 선지를 미리 보면 이렇게 좀 끊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부분들은 가 보고서 미리 제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가는 나와 달리라고 되어 있어요. 3번도 가보고서 풀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 인지와 관련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나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막 이렇게 늘어날 때, 정보가 많아질 때는 판단을 조금 이렇게 판단이 유보가 되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선택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답을 골라내기 위해서 선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미리 좀 제낄 수 있는 것들은 제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지문을 본 다음에 1, 2, 3, 5번 제껴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번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라. 자, 추론 형태 문제가 되겠고요. 8번 가와 나를 이해하고 이거는 다 보고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7번 나를 바탕으로 가에 대한 이유. 자, 이건 5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제 유형 자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적용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문맥상 바꿔쓰기입니다. 자, 얘는 읽어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가제문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근대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일차적인 존립 이유로 삼다.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이유로 삼다. 주장의 근거로 삼다. 비슷하네. 나머지도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소한의 금지 행위만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개입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이 반영된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근대법의 근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저렇게 접속사 나오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근대법 근간은 자유주의적 모델이고 이것은 뭡니까? 최소한의 경우에만 예,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게 자유주의적 법 모델. 그러나 이 모델은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사회 경제적 조건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갈등이나 분쟁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이다. 자, 지금 다른 게 하나 나왔죠. 이 모델에서는 법이 삶의 세계에 더 깊숙이 개입한다. 개인의 권리 보장뿐 아니라 주거, 노동, 환경 등의 영역에서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및 관리도 법의 역할이 되어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의무 규정들이 늘어난다. 가령 예시, 대기환경보존법은 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는 대기환경관리 체계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깨끗한 환경에서 살 시민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토대를 만들고자 한다. 자, 그래서 뒷부분, 첫 번째 단락의 뒷부분에서는 사회복지국가적 법무들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조금 더 사회의 어떤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무 규정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다음 단락. 자, A 부분. 그런데 법적 규제가 과도할 경우 삶의 세계를 구성해온 고유한 직업윤리 등 문화적, 도덕적 규범이 강행적 성격을 띤 법규범에 의해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로써 사회 각 영역이 자율적 조절 기능이 훼손되고 사회의 통합이 법에 의해 와해된다. 그럴수록 공동체는 갈등 상황에서 법적 해결에 의존하게 된다. 규제에 대한 요구량이 증가하면 법의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한계에 부딪히다. 9번에 2번 친구와 부딪혔다 안 되죠? 자, 다시 질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법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등 근대법의 기본 원리가 유지되기도 어렵다. 유지되기가 어렵다. 유지가 어렵다. 용어들이 어렵다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본 체제 유지, 질서 유지인데 단어가 어렵다고 하니까
바꿔 쓸 수가 없다. 다음. 결국 법의 규범 구조가 균열된 상태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당위만 남는다. 자, 그러면 법의 규범 구조는 뭐였어요? 위에서 얘기했었죠? 바로 요겁니다. 여기. 요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색깔을 좀 달리해서.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날아가 버리고 당위만 법대로 해결해야 돼. 그것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당위만 남다. 9번에 3, 4. 이익이 남다. 안 되죠? 다시 질문입니다. 그로 인해 법규범이 삶의 세계에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게 되어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은 더욱 망가지는 과정이 반복된다. 이런 악순환을 방지하면서 사회복지 체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다. 자, 그러면 A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사회복지 국가적 법 모델의 한계. 그 한계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A를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바로 여기에 있고 색깔 달리해서 이런 악순환 되어 있고 우리가 방금 여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다음 단락은 절차주의적 법 모델입니다.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달라진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 관련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분석, 지문 분석을 쪼개가면서 문제 연결하는 게 좀 낯설거나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정보 쪼개기예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가장 적절한 것 찾기. 법이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정 기능에 점점 더 의존한다. 안 되죠? 자율적 조절 기능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2번,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하는 법 정책으로 인해 문제 해결에 지체된다. 관계가 없고, 오히려 근대법의 기본 원리를 철저히 고수한다. 이것도 좀 맞지가 않고. 3. 이전에는 법적 규제를 통해 해결하지 않던 문제들까지도 법의 해결 과제가 되는 이게 되겠네. 즉, 바로 1번에 있었던 사회 각 영역의 자율적 조절 기능이 무조건 법대로 해라고 되면서 자,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까지도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4번. 갈등 상황에서는 문화적으로 전승되어 온 규범이 법 규범보다 우선적 투입은 아니고 삶의 세계에 대한 법의 간섭 빈도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죠. 더 깊숙이 개입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읽어가면서. 그래서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고 문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연습을 좀 해주는 게 좋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를 먼저 보고 문제를 먼저 보고 선지를 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내가 좀 들어갈 수 있구나 이 문제를 지문을 읽다가 문제를 풀 수 있구나 없구나 이거 판단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지문을 쭉 읽고 문제를 그냥 순서대로 풀어주면 돼요. 자, 계속. 자,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따르면 법은 분쟁에 직접 개입해 해결책을 내놓는 대신 분쟁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상을 위한 절차나 권한 분배 등 분쟁 해결 방식에만 관여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절차주의적 법 모델이죠. 자, 해결책을 내놓는다. 해결 방법을 내놓다. 화분들을 베란다에 내놓다. 안 되죠? 따라서 9번에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이 되겠네요. 다시 질문입니다. 자, 이로써 사회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보존하고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권력과 자본이 논의의 장에 개입해 일부가 발언권을 독점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 과정을 절차 안에 두도록 의무화한다. 저기 이제 문제점과 문제 해결 방안까지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균등한 의견 개진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절차주의적 법 모델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 단락은 절차주의적 법 모델에 대한 설명. 자, 위의 세 가지 법 모델은 시대 요구에 따라 등장했으나 앞선 모델을 다음 모델이 대체하며 법 체계를 지배해온 것은 아니다. 각각의 법 모델이 고유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가진 채 현재의 법 체계 안에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보도록 해볼까요? 자, 가는 특정 개념이 지닌 의의와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끊어가는 겁니다. 제시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특정 개념이 지닌 가치와 의의. 글쎄. 2번. 가는 시대의 요구와 반영된 방안들이 출현해온 과정에 대해. 자,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법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에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사회, 세 번째는 절차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앞부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는, 여기 달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봐면 돼요. 사회 현상을 분석한 여러 학자의 이론을 다양한 사례 아니죠. 3번은 당연히 아니고. 5번도 볼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방안들이 지닌 한계점을 비판한 후 새로운 방안 제안 없습니다. 그러면 5번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3번 아니고 5번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제껴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나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자, 법적으로 이제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약자들을. 자, 왜 그럴까?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계약을 맺는다고 칩시다. 둘 다 동등해요. 동등한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에 A와 B의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A가 뭐 노동자고 B가 고용주인 경우, 사장님인 경우, 이럴 때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의 계약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죠. 이때 법률로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내용.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가 뭡니까? 빌려주고 빌려받고. 임대차의 경우 그 내용을 계약으로 정해놓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이 법률이 되는 거죠. 예컨대 예시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는 현재 5년까지는, 예, 잘 모르겠다. 바뀌었나? 제가 알기로는,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방금 이제 알아봤더니만, 자, 5년이 아니었구나. 10년으로 바뀌었네요. 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입자가 되겠죠. 빌려 쓴 사람. 최대 10년,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어요. 그 상가를 빌려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약 갱신할 때 이때 갱신은 집주인, 상가 주인이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사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연 5% 이상, 예, 계약 갱신할 때 보증금 또는 뭐 차임 이 증액은 연 5%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이게 법률로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차인에게도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어, 이 임차인이 빌려 쓰는 사람이 저희는 한 10년까지 필요 없어요. 한 3년만 하고 나갈게요. 라고 계약서를 썼어. 그런데 장사하다 보니까 괜찮거든. 그래서 더 하고 싶어요. 저 3년 하기로 했는데 한 5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이럴 때 만약 주인이 상가 주인이 안 돼. 니들 3년이라고 계약서 썼으니까 계약서대로 해야 돼. 나가. 라고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임차인에게도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10년이에요.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보통 이제 한 달 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 전이 뭐냐면 이거를 갱신할게요. 6개월에서
1개월 전,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전까지는 의사표시 해줘야 돼요.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10년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내가 3년 했습니다. 저희 5년 더 하고 싶어요. 2년 더 연장할게요. 했을 때 요거를 한 달 전에 계약 끝나기 한 달 전에 이야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인정된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그래서 아파트로 해볼까요? 집으로 임차인한테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갱신을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겠죠. 집주인이 죄송한데 계약 끝나면 우리가 집이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갱신 거절이 된다는 얘기죠. 자,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뭡니까? 위에까지는 주로 한번 그거 보고 위에까지는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할 때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을 때, 즉 계약으로만 정해질 때, 이때는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아니면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할 때, 이때는 임차인을 보호 안 합니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서에 빌린 건물을 돌려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 이 상한액은 이게 좀 달라요. 지역마다 좀 살펴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9억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수도권 과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6.9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어쨌든 이렇게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은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획했다면은 바로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자,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판받는 건데 아무 자료 없이 근거 없이 재판받으면 안 되겠죠.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조심할 게 뭡니까? 바로 이런 거죠. 뭐뭐 을 수 있다, 을 수 있다. 을 수 있다는 당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합의를 해야 돼.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 찾기. 1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특정 개념의 변화에 대한 전망 제시가 아니죠. 1번 아니고 2번 특정 과제 해결을 위한 제도에 대해 서술하고 있죠. 네, 바로 이제 어,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해서 그리고 분쟁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서술했습니다. 그럼 답은 2번 되겠죠. 4번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한 방안이 과도하게 작용될 경우 발생할 문제 이거 아니죠.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가 아닙니다. 어떻게 적용되고 임차인을 언제 보호해야 되고 보호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4번의 답은 2번.
5번 아까 했고, 6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를 이해한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계약을 법이 존중하여 그 내용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죠. 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가급적이면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내용에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말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은 임차인이 생업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능하지 않다. 당연하죠. 세 번째,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임대차 분쟁 조정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야 된다고 봤고, 네 번째,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달리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어야 한다고 보겠군. 얘가 틀렸죠?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자유주의적 법 모델은 다 지문에서 뭘 얘기했냐면은 시민의 자유를, 시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최대한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어야 한다고 볼 겁니다. 야, 이거는 임차인의 자유다. 이거를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볼 거예요. 5번.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과 절차주의적 법 모델은 모두 임대차 갈등을 다룰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등한 관계가 아닐 수 있음을 고려하죠. 이거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국민 또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국가적 법 모델, 절차주의 법 모델이 나온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이유를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가를 한번 봅시다. 가 어딨나? 이쪽 부분.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 요거는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이 되겠네. 자, 그러면 7번입니다. 적절한 것 찾기. 1.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며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가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번 아니고 3.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임차인 보호입니다. 임차인 보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즉 약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균등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4.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 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되겠네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유. 임차인 보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주택이나 상가, 즉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를 하는 건데 가에서는 예,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계약에 근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까 글을 읽어 나갈 때 바로 이 부분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라 얘기를 했고 예시로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7번에 4번 예,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적절하죠. 자, 5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 경제 조건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아니죠?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련이 있어요. 즉, 임차인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되겠네. 이럴 때에는 법률보다 계약에 우선한다. 따라서 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번 보도록 하죠.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한 A주택과 B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다.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A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상가의 보증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상한액을 초과하였다. 자, 그래서 하나는 보호를 받고 하나는 보호를 받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B상가인 경우는 어때요? 계약에 따라서 하고 A주택의 임대차 요거는 예, 법률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종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재판해야 돼요. 그죠? 마지막 부분에 있었죠? 그리고 A주택에서는 갱신 가능합니다. 단, 언제 이 갑이 거주 계획이 없을 때, 갑이 A주택에 대한 거주 계획이 없다면은 갱신 가능해요, 을은. 근데 B 상가는 이건 갱신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위에 나와 있었어요. 네, 상가 보증금이 네, 상한액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답을 찾아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1.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죠. 두 번째,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된 의무 규정이 적용될 것이고 너무 당연하고요. 세 번째, 을은 갑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죠. 없는 이유가 뭡니까? 상한액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즉,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비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것이다. 그렇죠? 임대인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지켜주려고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주의, 우리가 가제문에서 봤었던 자유주의 근거한 법 모델에 기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5번.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을을 위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어요. 조정위원회 못 갑니다. 왜냐하면 조정위원회에 가려면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본 것처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분쟁 제한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구억 문제는 아까 했고. 자, 안 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 5, 6, 7, 8, 9번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그냥 평이해요. 평이한데 지문이 조금 길어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선지를 먼저 보고 먼저 풀 문제와 나중에 풀 문제를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한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문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 마치겠습니다.